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3명의 대담한 기자들이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서울신문 정치부의 김진아 기자, 그리고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고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목요일 대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MBC 라디오 앱 미니를 이용해 주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직접 저희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 네, 드디어 드디어 이제 할 말이 좀 네. 생겼죠? 네. 생기긴 생겼는데 좀 어정쩡하게 걸려가지고 좀 정확하지 않아서 산만합니다. 좀. 네, 국회 네. 개원을 했고 이제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에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국회 상황 어떤가요? 그게 이제 열리긴 열렸는데 완전하게 열린 게 아니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본회의를 언제 열지 합의를 못했고요. 아직도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상임위원장, 뭐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아직 못 정했기 때문에 네. 좀 가장 큰 게 안 돼서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네. 열기만 했고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황 말 네. 그대로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재 국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난데없이 윤소아 원내대표실의 이 협박성 편지, 뭐 죽은 새 배달됐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테고. 엽기적이죠. 예. 어제 이게 아마 6시쯤인가 이거를 사건이 이제 알려지고 오후 6시에. 예, 사건이 알려졌기보다는 이제 택배를 확인했다고 해서 신고를 한 게 그때쯤이라고 하고요. 네. 기자들한테 약간 사건 보고서 형식으로 알려진 게 한 7시 가까이 되면서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그게 죽은 새가 아니라 생선이라고. 생선이. 예, 생선이라고 돼 있어서 뭐 생선을 뭐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네. 해봤는데 이제 기사를 써야 되니까요. 네, 예. 선물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죽은 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이거 너무 좀 심각하고, 급반전이네요. 예. 그리고 또 협박 내용이 좀 무섭잖아요. 그게 왜냐면 너는 사정권에 있다. 문재인이 뭐 이중되냐, 뭐 가만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태극기 좀, 자결단 이렇게 예. 뭐 적혀 있었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고 이제 또 오늘 문희상 의장이 이거는 좀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한테 하는 거는 너무 심한 행동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의회 민주주의에 예. 대한 도전 뭐 그런 이렇게 뭐 그렇게 굉장히 좀 말씀하셨는데. 강력하게 성토한 그런 분위기예요. 예. 사실 의원들 입장에선 남 얘기 같지 않잖아요. 이게 오른쪽에 그렇죠. 계신 분이든 왼쪽에 계신 분이든 그 김한 기자 이런 테러 사건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요즘도 이런 일이 뭐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입니까? 아까 뭐 박성재 국장도 얘기하셨지만 곧 범인 잡힐 곧 잡힐 것 거라서요. 같긴 네. 한데요.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이.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한 명들이 다 헌법기관들인데 좀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나 이런 시도들이 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된다니 아직도 참 믿겨지지가 않네요. 네. 조수원 기자, 그 지난 화요일 방송 때 우리 이제 그 남북미 혹은 북미 정상회담 회동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AS 하실 게 있다고요? 어떤 거죠? 예.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친절하게 조금 더 이제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이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끝난 다음에 청와대에 출입하는 네. 영상 그 담당하시는 저희 선배님이 계세요. 네.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훌륭한 분이신데 이 선배한테 제가 좀 이게 왜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흔들렸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그 구체적으로 조금 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어차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좀 설명을 좀 소개해 드려야 주시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남쪽 취재진은 아예 근접 촬영 권한 자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이제 영상 취재 기자 한 명이 이제 송출기 한 대를 들고 와서 겨우 진짜 막 그 경호를 뚫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네. 라이브 방송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네. 반면에 이제 북측은 아예 이제 경호가 이제 수행원으로 돼 있으니까 네. 아예 그냥 뭐 올라가서 다 부감까지 찍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급하게 준비된 건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하나는 단면이기도 하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이 역사적인 장면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궁금하기도 조금만 좀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어땠을까 네.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요 정도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게 역사의 한 장면이니까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장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정확한 그런 화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 지금은 그 북한 측에서 찍은 게 가장 안정적인 화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지어 상황. 북한 중앙 그 조선중앙 TV가 부감샷
것을 찍은 데가 우리 쪽 자유의 집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 쪽 자유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거기는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건 좀 해줘야 되는 거 남북 아니었나? 언론 교류가 활성화돼서 북한 쪽 영상을 받으면 방송 교류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 지난주 화요일 대담에서 이 삼성의 해외 공장 노동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프랑스 법원에 기소를 당했더라고요. 왜 기소를 당한 거죠? 네, 뭐 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보도했던 네. 전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삼성의 반노동 정책이 네.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의아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한국도 아니고 네네. 프랑스는 생산 법인이 또 없거든요. 판매 법인만 있는 데인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소도 아시아 공장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를 이제 예비 기소한 건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의아하죠. 그러니까 예비 기소가 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예비 기소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네. 어떤 언론은 예심 수사가 개시됐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 사법 체계가 독특하게 판사가 중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된 판사들을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네네.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 판사가 이거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제 외신들은 다 그냥 기소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네. 국내는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예비 기소가 예비 이렇게 기소가 하는데 낯서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를 네. 한 거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이제 전환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판매 쪽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 법원이 다국적 기업 9개 공장의 노동 환경을 그러니까 노동 환경에 대해서 정식 수사하는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2017년 2월 달에 프랑스가 유럽에서 최초입니다. 아마 세계 최초일 텐데요. 그 인권 실천 점검 의무법을 만들었습니다. 인권 실천 네. 점검 번역을 하면 뭐 프랑스 기업의 인권 실천 책임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도 프랑스 내에 일정 정도 고용을 하고 있으면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이 법입니다. 네네. 근데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고용 인원이 5천 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삼성이 이제 5천 명을 고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겼다라는 취지로 기소를 했음에도 이번 기소는 이 법이 아니라 소비자법 위반을 걸었어요. 그 소비자법 위반이 어떤 거냐면 네. 삼성이 매년 윤리 경영과 관련된 네네. 그 서약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보고서라고도 이제 부르고 윤리 경영 실천서라고도 부르는데 네. 그 거기에 충분히 노동권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기술해 왔는데 실제 아시아 공장에서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구조로 기소를 한 거고요. 네. 이게 굉장히 징벌적인 배상을 물릴 수 있어요. 유럽은 그럼 굉장히 세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삼성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노동권을 침해한 네. 최대 3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정도를 이제 그렇군요. 최대 징벌적으로 배상을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매출의 10%까지도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삼성이 프랑스에서 올리고 있는 매출이 3조 5천억 원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오. 그 매출이 규모가 높은데 엄청 크네요. 그 부분에서 삼성이 이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삼성의 노동권 문제를 제기해왔던 노동활동가들이나 뭐 국제 노총 같은 데서는 글로벌 기업 삼성과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의 격차를 네. 공개적으로 한번 법적으로 네. 밝혀볼 기회가 왔다 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그냥 다 털어보자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 네. 기사의 취지도 그거지만 삼성이 어쨌든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생존이 가능하려면 네,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그렇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지금이라도 이걸 기회로 받아들여서 네, 네.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 침해 문제들을 삼성이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얘기를 잠시 해보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 혹시 좀 보셨습니까? 세 분 기자들은 어떠세요? 예, 뭐 저도 기사를 써야 되니까. 네, 뭐 김진아 기자 는 네. 당연히 그러실 네, 테고. 맞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네, 김한 기자도 그렇고 조수원 기자는 어떻게 또 바쁘셨어요? 저는 바빠서 그냥 네. 그 요약된 기사를 요약된. 봤습니다. 그냥. 예, 엑기스만. 네. 김진아 기자는 어땠어요? 그 뭐 예상하던 톤이다, 예상하던 내용이다 이런 겁니까? 어땠습니까? 예상은 하긴 했는데 굉장히 신랄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네. 뭐 표현을 되게 보면요, 뭐
신독재,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 매질이 시작됐다. 네.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 반복하고 있다. 공포 수준, 조작 은폐 정권 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반복됐더라고요. 네. 예. 좀 저는 근데 아쉬웠던 게 이제 네네. 예, 국회가 한 80여 정도 안 열렸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있는데 좀 거기서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뭐 사과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명만은 좀 반복을 하더라고요. 해명만. 예. 그러니까 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을 또 좋아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그 계속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워딩이 이제 물론 이제 야당의 대표 그건 어떤 정권이든 야당의 대표들은 발언이 셀 수밖에 없는데 그죠? 예. 점점 도가 이렇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하나 그러니까는 이게 자극적인 표현만 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땠습니까?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좀 좋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목 뽑긴 제목 좋다. 딱 뽑기는 좋은데 네. 이렇게 하면 약간 정치 불신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네. 더 강하죠. 예, 그렇군요. 엔간하면 쓰고 싶진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는다. 뭐 좌편향 언론, 극렬 세력 이런 얘기들. 그리고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 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이 부분은 조승원 기자가 코멘트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정권 아니, 근데 찬양 방송입니까? 찬양 방송으로 공영방송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지난 정권만 한 게 없었잖아요. 그때가 가장 심했는데 네, 네. 저도 그 당시에 그 시기를 몸으로 겪었고 예, 그냥 이걸로 네, 그걸로 네. 마무리를. 말씀하기 싫으십니다. 네, 더 이상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우리 또 좌편향 언론 하면 또 한겨레 아니겠습니까? 네, 한겨레 신문 네. 어떻게 좀 그 변명을 해보시죠. 엉덩이 퍼포먼스 했던 거를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네. 한겨레만 꼭 찍어갖고 네, 그 언론중재에 가고 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이 뭐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그 단어들이 굉장히 그 여의도에 많이 등장하는데 네. 오히려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진영 논리의 극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언론도 잘못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그렇죠. 상식적인 언어로 비판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싸잡아갖고 그리고 우리 편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특정 언론을 공격하는 이 태도가 네, 네. 그거야말로 편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반했다. 서울 접근성과 성남 1호선 트램 추진 확정에 확 변했다. 업무 효율에 스타일까지 140m 롬바드 스트리트몰과 혁신 설계의 섹션 오피스, 기숙사, 무상 냉난방 시설까지 퍼펙트. 성남 지식산업센터 센터 M 1600-5949 시공예정사 동원건설산업.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간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수영 선수 박태환입니다. 제가 푹 빠진 스타가 있습니다. 쇼핑, 수영, 볼링, 스파, 서핑, 스페인 광장에 패밀리 파크까지. 그란비아 스타, 흥행 스타 되겠죠? 국가대표급 초대형 패밀리 스포츠파크몰 분양. 동탄역 그란비아 스타. 홍보관 운영 중. 문의 1566-6282. 대림산업. SRT 교통예정 GTX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시그니처 스트리트몰. 마침내 7월 동탄 중심에 차원이 다른 성공 투자가 옵니다. 동탄역과 연결된 주거복합 단지. 쇼핑, 외식, 문화의 중심. 모두가 기다린 그곳 프런트캐슬 동탄 상업시설. 문의 031-376-3535. 시공 롯데건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에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조승원 기자, 김한 기자, 그리고 김진아 기자와 함께 대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원동 건물 외벽 붕괴 사고 관련해서 현장의 도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소식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에 나가 있는 민자영 리포터. 네, 오늘 오후 2시 반경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인근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3명이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건물 잔해에 깔린 이 소형 승용차 탑승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조자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금 신사역 사거리에서 잠원동 주민센터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한남대교 북단에서 강남대로 신사역까지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부근 피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자영입니다. 네. 저희 대담 조금 전에 좌파 언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희 오프닝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민주주의 쇠퇴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코노미스트를 인용을 했습니다. 신독재. 그런데 조승원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많은 네. 게 아니라 저 네, 이게 네. 생각도 오래 하자. 여기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여기 얘기했었죠. 들어오기 전에 네. 5분 전에 이 기사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코노미스트. 네, 네. 보니까 제목이 제가 영어 발음 잘 안 좋지만 네. 읽는다면 제목이 이런 거예요. After decades of triumph, democracy is losing ground.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승리의 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는 losing ground. 그러니까 네, 네. 기반을 잃었다. 잃고 뭐 있다. 이런 기사인데 여기서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신독재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기사 어디에도 네. 한국이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서 인용한 거는 뭐냐면 네.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요 도표로도 나와 있잖아요. 뭐 말리, 뭐 네. 바레인, 네, 뭐 베네수엘라, 예멘 이런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네.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요 기사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네. 요 도표 한번 보세요. 지도가 있네요. 요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에 보면 프리덤 하우스 디모크라시 인덱스 스코어. 그러니까 네네. 프리덤 하우스가 그 자체적으로 민주주의 정도를 점수화시키는 표예요. 이게 그치, 보이시잖아요. 지표로 나오죠. 지표예요. 네네네. 여기 보면 한국이 나오는데 파란색이에요. 네.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니 어떻게 네. 이 기사를 인용을 해요. 네. 이거 한국이 민주주의로 돼 있다니까요. 독재가 아니라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독재를 얘기한 건 말이 안 되죠. 네. 이거 보좌관 좀 이게 혼나야 제가 될 팩트 것 체크를. 같은데. 가짜뉴스를 네. 추적해본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김한 기자도 네. 그 가짜뉴스 외신을 전문이잖아요. 인용해요. 네. 외신에 있다. 근데 그 외신은 원문을 잘 확인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신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이제 내용을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 가장 스테레오타입인데 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딱 오늘 그 맥락 발언이. 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팩트를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또 조수홍 기자가 굳이 영국 이코노미스트를 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아니 드렸습니다.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보이는 라디오니까 네, 네. 요 보셔야 돼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 한국이 나와요. 조그맣게 여기 확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확대가 안 되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사 보세요. 한번 예, 예. 참고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링크 올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MBN뉴스에. 예. 네. 역시 부지런한 기자예요. 조수원 기자는. 이 김준하 기자 국회 얘기 잠깐 이거 하면 네.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네. 누가 맡느냐 했는데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네. 정개특위 쪽으로 맞는 걸로 결론을 내나 싶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결론을 못 냈고요. 이거는 못 냈어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 게 워낙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입장이 갈리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다수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네. 다음 주쯤에 이제 지도부에 이제 결정으로 맡긴 상태이고요. 이게 좀 오늘 근데 들어봤을 때는 네, 대변인은 이게 팽팽했다 의견을 청취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개특위 쪽이 조금 더 의견이 우세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우세했으면 결론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사개특위로 가자는 의원 측이 수는 작아도 목소리가 좀 컸던 상황. 예, 의견이 있으니까요. 또 이제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정개특위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결론이요. 왜냐하면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처리할 때 이제 합의 조건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수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이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야당의 반대로 이제 공수처도 안 될 수 있거든요. 맞물려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3월 말쯤인가봐 아마 선거법이 본회의 상정이 되는데 네. 그때쯤이면 아마 뭐 공천도 다 확정되고 선거운동 하니까 이제 네.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네네. 그러니까 엔간하면은 민주당이 좀 책임감을 갖고 8월쯤에 의결을 해서 약간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는 네. 그게 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의견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아까 예. 민주당 측에서 이재정 그 의원이 뭐 방송 그 민주당 네. 방송에 나온 게 8월 말까지 해서 법사를 네. 넘기겠다 이런 일정을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최대한 일정을 줄이는 게 제일 베스트니까요. 예. 그렇군요.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조용원님, 조승원 기자님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그렇죠. 0894번님, 조승원 기자 너무너무 시원한 팩트체크 최고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팩트체크 또 김한 기자 뒤처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대표 오늘 연설 여러 가지 갈래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 최악의 한일 관계가 급기야 통상 보복으로 이어졌다. 기업이 절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또 일본 불매 운동도 해야 된다. 이런 그 여론도 또 있고 참 복잡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얘기는 제가 이것까지는 체크를 못해서 했는데 예. 그 지금 논리가 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도 예. 아베를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예.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는데 김한 기자. 예. 저는 이 노동 관련된 얘기를 오늘 오래 했는데 나경원 대표가 뭐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나경원 대표가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뭐 내용이죠? 근로 자유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나경원 의원이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판사 출신이고 헌법에서 근로기준법을 사실 만들자, 지키자, 더 확대하자라고 투쟁해온 게 지난 20세기의 역사인데 네네. 이 부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발언을 그 의회 내에서 원내대표 네. 연설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노조가 네. 너무 힘이 세다라는 그런 얘기를 입장이죠.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일정 정도 맞는 얘기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은 제가 앞서서 뭐 삼성 얘기도 했지만 이런 재벌의 사회적 책임도 네. 강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힘을 비교할 수 없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면서 근로 자유계약제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의할 수 과연, 없었다.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이런 얘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노동 쪽에 또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눈에 부각됐군요. 제가 왜 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이걸 이제 언급을 했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경제 보복을 한 거잖아요. 조성원 기자, 저 이게 요즘 그 오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 강민구 판사가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좀 벌어준 게, 그러니까는 이 강제징용 관련해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좀 잘 합의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결론부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네. 말씀을 드리면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고 이게 네. 왜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이 이제 이 판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죠. 물론 자기 개인 블로그 개인 의견입니다. 뭐 개인 근데 의견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의견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현직 부장 판사께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해서 네. 이 기사를 좀 봤어요. 그 원문을 제가 봤어요. 네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여준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다 적폐로 몰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좀 이렇게 그 개요를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사건 제일 잘 아는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그 박판규 변호사라고 네. 아주 훌륭한 분 변호사가 되세요. 이탄희 변호사 친구분이신데 네네. 이분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박판규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네. 정확하게 지금 그래서 오늘 본인 페이스북에도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 박 변호사가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꼬치꼬치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아예 이분하고 통화 취재를 내용을. 또 열심히. 취재 왕이십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건은 2002년도에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전부 패소하죠. 네.
패소했는데 2012년 5월 요때는 이명박 정권 때예요. 네. 양승태 시절이고 그렇죠. 양승태가 코트였죠. 이분이 네네. 2011년 9월에 이제 입성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 시절에 대법원이 1, 2심이 잘못됐다고 원심을 파기해서 환송시켜 돌려 보내버려요. 네네. 그래서 2013년 7월 그 다음에 7월에 서울고법에서 이제 원고 승소가 되죠. 네네. 원고가 승소가 되니까 8월에 바로 한 달 뒤에 원고 측인 일본 기업에서 이거에 불복해서 네네. 재상고를 하는데 네네. 사실상 이미 대법원은 한 번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배상해주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상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인데 네. 이 이후에 2013년 8월부터 끌고 해서 5년을 끌어요. 그래서 그렇죠. 최종적으로 정권 바뀌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이 된 그런 사건이죠. 맞습니다. 네.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당시에 오늘 뭐 강 판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무슨 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라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을 뒤집으려고 그런 거예요. 결론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자, 왜 그렇게 보느냐. 이미 다 신문 뭐 방송에 여러 번 나온 얘기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네. 첫 번째. 당시에 주심 대법관이 재판 연구관한테 네. 파기할 근거를 찾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다른 근거를 얘기할게요. 이게 더 웃긴 건데 2013년 8월에 일본 기업에서 불복해갖고 재상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자라고 네. 불복을 하니까 당시에 황급히 법원 행정처의 권순일 차장이란 분하고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 만나요. 네. 그래서 이 만남 이후에 법원 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외교부한테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에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 기업 입장이 외교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대변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재판에다가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때 외교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 외교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거는 일본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네. 반영시키기 위해서 네.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별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대법원은 당사자가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면 네. 제3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네. 변론을 열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외교부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외교부인데 일본 부담스럽죠. 기업의 입장을 대놓고 옹호하는 거를 갖다가 법정까지 나와서 증인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쪽팔리니까 네네. 욕먹을까 봐 이걸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제안을 하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서류로 하게 해줄게. 근데 서류로 법원에 안 나오고도 네가 서류로 외교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줄게 하는데 이거는 대법원 법에 없어. 그러니까 아예 어떤 짓을 하냐면 2015년 1월에 대법원 규칙을 바꿔버려요. 아예 이것 때문에 규칙 이걸 자체를요. 하려고 네. 오로지 이걸 위해서 대법원 규칙을 바꿔서 외교부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자 여기서 외교부가 이렇게 길까지 열어줬는데 외교부가 그 뒤에도 의견서를 계속 안 주고 주저주저 해요. 네. 왜? 그래도. 욕먹을까 봐. 그래도 쪽팔리니까. 그래서 계속 욕먹을까 하니까 이때 임종원이 나서죠. 네. 임종원 차장이 그때 나서서 빨리 달라. 이거를 3번에서 4번 정도, 3회에서 4회 정도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네. 3회에서 4회 정도 빨리 내라고 독촉까지 합니다. 외교부를? 심지어 네. 양승태 쪽도 뭐라 얘기하냐면 니들 빨리 이거 의견서 안 내면 내 임기 내에 재판 못 마친다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압박을 네. 해요. 결국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시간을 끌어주려고 했다면 뭐 하려 이렇게 독촉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네네. 자기 임기 내에 양승태 자기 임기 내에 재판 결과를 바꿔버리려고 뒤집으려고 하다가 촛불을 맞은 거예요. 일본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계속 과정을 시도를 지금 하는 과정이지 이게 무슨 뭐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무슨 시간을 끌어주고 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자 만에 하나 시간을 끌어주는 것도 문제예요. 만약에 시간을 끌어준다 해도 아니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왜 행정부 일에 개입해서 행정부를 위해서 시간을 끌어줘요? 말이 안 되지. 자기들 개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 강민구 판사가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게 사실은 이 그 삼성 장충기 씨한테 그 보낸 문자 때문에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었길래 유명했었죠? 여러 번 등장했던 이건 한겨레에서 주로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까? 장충기 문자. 뉴스타파가 주로 보도를 뉴스타파가? 했었고요. 뭐 이런 내용이죠. 뭐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뭐 장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 있다 합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강민구 배상 이렇게 네. 지금 보낸 거죠. 그런 본인이 왜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민망한 문자들을 네. 보냈던. 그리고 그래서 하나는 더 심각한데요. 네. 잘 계시지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이달 중에 인수인계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강민구 배상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그렇죠. 청탁 비리와 채용과 뭐 그동안의 신세를 뭘 줬다는 건지 뭐 이런 네. 것들을 불러일으키는데 하여튼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던 분입니다. 개인적인 참 민원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현직 부장판사가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옮겨서 인용하는 언론들도 또 있잖아요. 이건 좀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다운포 저널리즘이죠. 그러니까 자 이걸 인용해서 보도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인용해서 보도를 하려면 최소한 이걸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그런데 팩트 체크는 해줘야죠. 네네. 독자들 위해서. 그리고 이게 아니면 최소한 다른 시각 내지는 생각이 다른 쪽의 얘기를 반영을 해서 기사에 실어줘야 되는데 네네. 우리 언론은 하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오늘 조선일보 보면 이걸 그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표예요. 그래서 끝내버려요. 뭐 본인의 의견을 특별히 단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도 반론을 없어요. 그다음에 한다던가 없습니까?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 전혀 없고 그러다 보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보고 그래 맞아 이게 시간 끌어주면서 외교적인 그래 이게 괜찮을 수도 있게 이런 시각을 심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표만 딱 인용하고 끝내버리면 굉장히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끌면서 한 게 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런 거였는데 그게 시간 끌면서 좋게 된 게 아니라 나쁘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설득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운표 저널리즘 김한 기자는 어때요? 이게 뭐 다운표 저널리즘 최근에 정치인의 막말들을 그대로 옮기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운표 저널리즘 문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발표 저널리즘. 네, 공식력이 있는 기관에서 뭔가를 발표하면 네네. 그 발표 내용을 써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러면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대로 써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조선 기자가 선배가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달할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이니까. 그 부분이 없이 언론이 다운표 안에 그 사람의 워딩을 그대로 전해놓고 자기 책임은 빠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빠져버리는 건데 그거를 취사 선택하는 게 언론의 어쨌든 그렇죠. 논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판사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간 글을 조선일보가 거의 전문을 다 다운표를 쳐갖고 옮긴 이유가 네. 조선일보가 이 입장을 이 말을 대리해서 하는 거죠. 1347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맞습니까? 결국 일본 사법부로 살았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유주환님. 사법부만 개혁하면 우리나라 잘 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주셨고 정은경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말할 자격이 없네요. 이런 또 안타까운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또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아 기자, 조승원 기자 그리고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